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불교문화 산책이라고 하는 주제 속에서 신라 그리고 고려까지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조선시대를 주제로 해서 말씀드려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500년 동안을 끊임없이 불교를 박해하고 또 국시로서 억불순유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시도했던 나라이니만큼 저희 불교의 경우에는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선 500년은 불교의 암흑시대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불교의 명맥이 끊기지 아니하고 그 불교의 가르침이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숨어서 이어져 내려왔다고 하는 사실은 참 특이할 만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전체적인 조선시대의 불교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런 억압과 질곡의 와중에서 조선 불교를 빛낸 위인들은 누가 있었을까? 이런 걸 주제로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조선 불교의 첫 번째 시간으로 조선 태조 이성계의 건국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조 이성계라고 하는 인물은 1335년 출신이고요. 가신 거는 1408년인데 원래 고향은 함경남도 금야라고 하는 데 출신입니다. 원래 조부 시절부터 이제 함경도의 접경 시대에 그곳에서 생활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외적들, 그러니까 특히 여진이라든지 혹은 몽골이라든지 이런 쪽의 사람들과 다툼을 벌이던 그런 지형적인 조건 속에서 성장하셨겠죠. 이제 나중에 이분이 득세를 하는 것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전공을 이루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성계가 이와 같은 아주 괄목할 만한 전공을 세운 데에는 물론 본인의 위대하고 탁월한 지도력이라든지 또 군사적인 지식, 더 나아가서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무공, 이런 것들이 다 뒷받침됐으니까 가능하겠지만, 사실 이성계를 크게 이렇게 성장시킨 인물로는 처가의 덕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 태조 이성계는 정실 왕비 이외에 두 번째의 왕비로 맞은 분이 누구냐 하면은 신덕 왕후 강씨라고 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씨네 집이 굉장한 호부였어요. 그래서 이제 부자이다가 보니까 당신의 사위가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요즘식으로 얘기해서 그 사위한테 올인을 한 거죠. 그 사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를테면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적은 있지만은 고려 마렵이라고 하는 이 혼란한 시기 속에는 중앙정부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니까 각 지역에 있는 지방 호족들이 자신들의 재산과 자신들의 전답을 지키기 위해서 사병을 양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병이 웬만한 집에서도 20명 정도를 갖추고 있고, 또 조금 마을에서 권세가 있거나 돈이 많은 집안에서는 몇백 명, 심지어는 몇천 명까지도 사병을 운영하는 이런 상황까지 있게 되니까, 이 전국에 펼쳐져 있는 사병의 숫자를 합하면
개성에 있었던 관군의 숫자보다도 오히려 더 많아요. 사병의 숫자가. 또 이 사병이라고 하는 것은 관군과는 기본적으로 가치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관군은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 공무원이고요. 그 전쟁이 있었을 때 이외에는 특별하게 관군이 어디에도 관심을 보이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사병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병은 개인의 군대이기 때문에 자신의 주공을 위해서는 우선 싸움을 해서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전투력도 훨씬 강하고, 또 원래 사병이라는 게 뭐 잘 생각해 보면 동네에서 주먹깨나 쓰고 힘깨나 쓰는 사람들이 사병이 되지, 허약한 사람들이 누가 사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처가 이 강씨의 후원을 받아서 개인적인 사병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관군들이 고려 마렵에는 제 몫을 제대로 못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북방 지역에는 여진족과 몽골의 침범이 항상 반복되고 있었고, 남쪽 지역에서는 외구의 침범이 끊이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당시의 조선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었을 거예요. 외벽이 침입해 들어와서 함부로 노략질을 하고 금은 재화를 다 훔쳐가고 분야 작업탈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데도 관군이 전혀 손쓸 생각을 못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일종의 의병이죠. 이성계가 아주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는 자기 사병을 이끌고 직접 전투에 참여해서 외병을 몰살시키기도 하고, 또는 왜군을 격퇴하기도 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민심 사이에서 이성계 참 훌륭한 분이다, 이런 것들이 아주 상당히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으게 되죠. 이제 이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당시 고려조정의 군부 최고 책임자였던 최영 장군의 눈에도 아주 젊은 장수가 용맹하고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견해를 갖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그 운명의 위화도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최영 장군이 이성계에게 많은 관군을 주면서 이제 요동성 정벌이라고 하는 그런 그 미션을 주지 않습니까? 그게 처음에 떠나기 전에는 이성계는 그걸 반대했어요. 절대 이 전쟁은 우리한테 유리하지도 않고 또 해서는 안 되는 전쟁이다. 그래도 최영이 고집을 부려서 이성계를 보내는데, 여기에도 사실은 최영이 이성계를 견제하려고 하는 의도도 다분히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신진 세력으로서 이성계가 커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참 나름대로 어떤 견제를 해야 되는데, 이건 사실 그 정치 군인들이 흔히 쓰는 수법이거든요. 만약에 이성계가 거기 가가지고 성공했으면 요동성 부근에 진주시키고 고려로 다시 귀국하지 못하도록 하면 되고, 만약에 실패한다고 하면은 내가 손 안 대고 저기 이성계를 없애는 격이 되니까 양수겹장이잖아요. 이제 이런 의도도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또 이성계도 그것을 간파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위화도에 가서 진군 명령을 어기고 계속해서 핑계를 대면서 잘 이제 진군을 못하는데, 그때가 사실은 11월 하순에 우리나라의 북쪽 지역 날씨가 참 음울하고 굉장히 불편하기는 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유를 달아서 한 번에다가 드디어는 이제 회군하기로 결행을 하게 되죠. 결국 이 위화도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의 역사적인 사건들은 결국은
최영과 이성계의 어떤 군권 다툼이라고 하는 것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마는 그 많은 군대를 이끌고 다시 개성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에는 최영과 이성계의 마지막 대결이 불가피한 것인데 참 최영이 그래도 용감한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만약에 관군을 일으켜서 이성계 군과 대적을 한다고 한다면 내란이 심각하게 벌어지는데 그거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내 운명이구나 싶어서 이제 최후로는 형장에서 사라지게 됩니다만은 사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성계라고 하는 이는 이미 사실 고려조정을 뒤엎을 그런 계획을 다 갖고 있었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성계는 드디어 고려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이성계가 새로운 왕조를 세우게 되는 그 다음번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